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 문명의 대전환, 오늘 강의를 맡은 윤성효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백 년 동안 자연재해 중 지진이나 화산 폭발에서만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2월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백두산에 대한 분화 가설이 나오면서 정말이라는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백두산 화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분화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변적인 지구의 지질 활동 중의 하나인 화산 활동은 나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의 분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단순한 자연 현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라산이라는 것은 1만 년 이내에 분화된 이력을 가진 화산체를 활라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휴화산이라는 용어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휴화산은 활라산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화산체는 활라산이냐 사화산이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내에서는 울릉도 나리분지 화산 활동이 약 5,000년 전에 마지막으로 화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는 1만 년 이내의 화산 활동이 있은 그런 화산체이기 때문에 활라산에 속하고, 또 하나는 역사시대 분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백두산. 백두산은 서기 946년 밀레니엄 분화라고 하는 대분화 이후에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약 40차례 정도의 화산 분화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역시 활라산에 속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라산이 되겠습니다. 한라산은 서기 1002년, 1007년 고려시대 고려 목종 임금 때 한라산에서 분화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내에서 한라산은 울릉도, 백두산, 한라산이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산 분화의 종류에는 마그마가 지표로 나올 때 땅속에 녹아있는 물질을 우리가 마그마라고 하는데, 그 마그마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지표로 나오는 입구를 화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화구를 통해서 마그마가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화산 분화, 영어로는 이럽션이라고 하고, 그런 분화할 때 그 마그마의 물성에 따라서 고체 상태의 화산재나 화산탕과 같은 덩어리 형태로 이렇게 하늘로 날아서 나오면은 그걸 우리가 화산 폭발, 폭발성 분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그마는 액체 상태니까 그 액체 상태가 화도를 통해서 흘러 넘치듯이 나오면은 그걸 인류식 분화 또는 화산 분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산 분화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폭발성 분화라고 하면은 굉음을 내면서 폭발적으로 화산재와 화산가스들이 나오는 그런 분화이고, 인류성 분화 또는 화산 분출이면은 하와이에서 종종 나타나는
액체 상태의 용암이 화구를 통해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 속에서 마그마가 식어 있는 것을 심성암이라고 하고 또는 관이밤이라고 하고 땅 위로 용암이 나와서 식어 있는 것을 화산암이라고 하는데 이 화산암은 과거에 분출암, 용암으로 나와서 식은 거기 때문에 분출암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그마가 지표로 나오는 양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선상의 어떤 틈새를 통해서 나올 때 틈새 분화라고 하고, 틈새를 한자어로 좀 어렵게 표현하면은 열극 또는 열하 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화산학에서는 아이슬란드형 분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이슬란드는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은 그 지역에 많은 화산체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중심 분화보다는 틈새를 따라서 나오는 그런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분화 양식은 틈새가 아니고 하나의 점, 원통상의 점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중심 분화, 센트럴 이랍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와이형의 분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오면서 용암이 그 화구 위로 솟구쳐서 위로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용암 분천, 라바 파운티닝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온 용암은 이제 그 주변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용암이 나왔을 때 하와이형의 분화에서 용암 분천이나 용암이 화구에서 흘러나와서 흘러갈 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면이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용암이 흘러가는 장소는 마치 우리가 개울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용암도랑 또는 용암하천, 용암수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이동하면서 지면과 그다음에 대기 중의 공기에서 식어가면서 저렇게 검은색이나 또는 회색의 은빛 색깔을 내면서 고화되면서 가면서 그 표면에 어떤 줄무늬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탄하면서 저런 줄무늬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와이에서는 파호이호이 용암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은 액체 상태의 용암이 틈새를 따라서 나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원통상의 구멍을 통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이슬란드형 또는 하와이형으로 나누는데, 지금 보실 영상에서는 마그마가 나오면서 저렇게 붉은 용암 덩어리의 형태로 나와서 돌무더기를 화구 주변에 쌓는 그런 화산 활동을 스트롬볼리형 화산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폭발적 분화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폭발적 화산 분화가 일어나면서 화도를 통해서 튀어나오는 조각들은 화산탄, 화산암괴, 그다음 화산자갈, 그리고 화산재, 화산가스 등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돌멩이가 저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분석들이 그 화구 주변에 쌓이면은 우리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분석구 오름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앞에서 보신 분화 유형과는 조금 더 다르게 돌멩이가 많이 튀어나기보다는 화산재가 주로 많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마그마가 화도를 통해서 올라오면서 아주 가늘게 마그마가 파쇄가 되어서 화산재가 이렇게 솟구쳐서 나오면서 대기 중으로 2km에서 5km,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한 10km까지 올라가고 화구 주변에 화산재가 흘러내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분화 활동을 불칸식 분화, 불칸형 분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스트롬볼리에 비해서 불칸형 분화에서는 주로 화산재가 많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화산 활동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분화는 화구를 통해서 올라오는 화산재 또는 화산가스 등이 순간적으로 아주 큰 굉음을 내면서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는데 높이 15km 이상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약 50km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동시에 화구를 통해서 폭발적 분화가 일어날 때 그 굉음이 주변에 큰 압력을 미치고, 그 나온 것들이 또 화산체 주변의 사면을 따라 흘러갈 때 화쇄류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이 가장 아주 높은 온도, 약 700도에서 500도씨 정도 되는 그런 열과, 그 다음에 시속 사면에서는 시속 400km, 평지에서는 시속 100km 정도의 그런 속도를 내면서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런 분화가 일어나는 것을 플리니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화산 분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그것을 우리가 화산재해라고 하는데, 화산재해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화산재가 나오거나 또는 분석이 튀어나오고 화산가스가 나오고 또 액체상토의 용암류가 나와서 그 주변에 용암류가 이동하는 주변을 다 소각시키고 덮어버리고, 또 화산재가 대기 상층으로도 올라가지만은 사면을 타고 흘러가면은 높은 온도에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그 일대를 소각시키면서 덮어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화쇄류, 화성쇄설류라고 하고, 그런 화산재가 물하고 만나서 진흙, 시멘트 반죽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화산이류, 라하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지면에 있는 것을 모두 덮어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흘러가면은 화산성 홍수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서 SiO2 함량이 아주 높은 점성이 큰 규장질 마그마가 폭발성 분화를 일으킨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처럼 화산재의 기둥, 분연주라고 하는 것이 대기 상층으로 15km 이상 높이 올라가고, 주변에 화성쇄설류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런 규장질 마그마가 나오면서 마그마가 깨어지지 않고 천천히 올라오게 되면은 백두산 산사면이나 산 꼭대기에 용암도움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도움이 깨어지면서 그 화성쇄설류라는 것을 발생시키면서 사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재해를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화산재해와 그 영향에 대해서 화구로부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분화구 근처에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대기상층으로 분연주, 화산재와 가스가 올라가서 화산재 구름을 만들고, 그게 이제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그 주변에 화산재가 비처럼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화산재가 사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화성쇄설류가 발생하고, 용암이 흘러가고 화산가스가 나오고, 열기를 가진 용암이 이렇게 이동하거나 열기를 가진 화성쇄설류가 이동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산림에서 산불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먼 거리에는 대기 상층으로 올라간 화산재가 이동하다가 낙하하면서 화산재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강하 화산재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주 큰 장소, 육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화산 활동이 바다에서 일어났다고 하면은 먼 바다 멀리까지 어떤 화산성 쓰나미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으로 올라간 화산재가 이루는 그런 먼지와 이산화황 등이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면은 성층권에서 태양 복사를 차단해서 지구 전체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구 근처에서 일어나는 재해를 근접 화산재해, 그리고 먼 거리에서 일어난 것을 광역 화산재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은 용암류가 바다 위로 흘러가면서 저렇게 덮어버리면은 그 식생 농작물들을 덮어버리면서 주변에 있는 산림도 태우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성쇄설류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지면을 통해서 이동하면은 이동할 때 속도가 사면에서는 시속 400km처럼 평지에서는 시속 100km 정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그 경로상에 있는 것을 태워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화산에 대한 피해를 직계한 것을 보면은 용암보다도 화성 쇠설류에 의해서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류가 지나가고 나면은 저렇게 집들도 파괴가 되고 주변을 저렇게 채우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 운제라산에서 지붕까지도 저렇게 화석류 퇴적물이 가서 덮고 있는데 집도 파괴를 하고 그런 큰 피해를 주는 그런 화산재해가 되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날 미국 서부의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즈 화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했는데 그때 흘러간 화산재해에서 화쇄류에 의해서 저렇게 승용차도 이동하면서 유리가 깨어지고 저렇게 찌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쇄류가 이동하면서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저렇게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도 강화 화산재가 내리면은 도로의 차선이 보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저렇게 승용차들 위에 저렇게 내리게 되면은 그 차들은 필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만 이동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화산재가 물과 만나서 흘러가는 것을 화산위류 또는 인도네시아 용어로 국제적인 용어로는 라하르라고 부르는데 라하르는 마치 시멘트 반죽과 같은 것이 개울을 따라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그 개울을 메꾸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그 제방의 저수지 제방이 왼쪽에 조금 보이고 있는데 제방을 메우고 그걸 넘어서 저렇게 다 메워버리면은 농작물이라든지 그런 그 유로상에 있는 것을 다 메꾸어서 파괴해버리게 되겠습니다. 이런 라하르는 일본에서는 토성류라고 부르는데 돌멩이와 화산재 이런 것들이 뭉쳐서 주변에 있어 뽑혀 나온 나무등과 같이 하류로 이동하면서 그 일대를 저렇게 다 덮어버리게 되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피해를 주는 화산재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산으로부터 나오는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늘로 올라가는 분연주를 통해서 화산재뿐만이 아니고 화산가스들이 올라가면은 대기 상층에서 화산재 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플리니형 분화가 일어나면은 그 분연주가 대기 상층으로 15km에서 50km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구름이 형성되는 대륙권을 지나서 성층권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거기에 화산가스 중에 SO2, 이산화황, CO2, 그다음에 HCl, 염산, HF, 불산 등이 방울 형태로 대기 중에 이렇게 떠들고 있다가 SO2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만나게 되면은 H2SO4 황산이 됩니다. 이 황산 에어로졸이 태양에서 오는 복사를 반사시켜 가지고 지구가 일시적으로 한랭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화산 분화가 지구 전체의 규모에 주는 그 영향은 일시적인 기후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의 위쪽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연도에 따라서 좀 높은 지역이고 아래쪽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활랭화되어 있는 추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추운 시기의 시작점을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꼭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성 분화에 의해서 대기 상층으로 이산화황이 나와서 또는 화산재가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서 화산재 구름이 그런 에어로졸 상태로 있으면서
태양 복사를 지구로 들어오는 걸 방해하면서 지구 바깥쪽으로 반사해 버리기 때문에 평상시에 받던 태양열의 열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구가 일시적으로 활랭하게 되는데 그런 지구 전체의 어떤 변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815년에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북동부 떨어져 있는 장소에 탐보라 화산이라고 있었는데, 탐보라 화산이 1815년에 분화하고 나서 탐보라 화산은 백두산 화산활동에 버금가는 화산 폭발 지수 7 규모로 큰 분화가 있었습니다. 그 탐보라 화산 분화가 있고 나서 1816년에 지구상에서 여름이 없는 해로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미국 서부라든지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유럽의 북부에서 여름에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등 기상 이변이 일어나서 공식적으로 지구가 없는 해가 되었습니다. 화산 활동은 인도네시아에서 있었지만은 북반구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영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구적 규모, 지구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산에서 화산 활동은 우리가 신생대 올리고세라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800만 년 전에 백두산에서 처음으로 어떤 화산 활동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징조가 나타나고 그때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화산 활동이 약 1500만 년 전에서 100만 년 사이에 백두산 주변에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어떤 틈새들이 생겨서 그 틈새를 따라서 틈새 분화로 많은 양의 현무암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현무암이 그 나와서 쌓인 것을 우리가 개마용암대지, 우리가 흔히 개마고원은 용암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암대지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100만 년 정도쯤 됐을 때 많은 양의 현무암이 빠져나오고 나서 화산 활동이 주춤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약 65만 년 전부터 다시 화산 활동이 재개가 됐는데, 이때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아니고 조면암 또는 알칼리 유문암질 마그마가 나오면서 중심 분화 한 점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게 현재 우리가 보는 백두산 천지의 아래쪽에서 그런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일본의 후지산과 같은 그런 성층 화산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화산지대의 형성 과정은 원래 일본 열도는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붙어 있었습니다. 붙어 있었는데 약 4천만 년 전부터 여기에 어떤 장력이 작용하면서 동북 일본은 북해도의 북쪽 사할인 쪽을 정점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열리고, 그다음에 서남 일본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쪽에 붙어 있다가 시계 방향으로 열리면서 동해 쪽에 저런 마른 목골의 깊은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1500만 년 전에 동해가 완성이 됐는데, 저 시기에 백두산 지역에도 영향을 받아서 틈새가 발생해서 틈새 분화로 개마용암대지가 만들어지고 점점점 성분이 변하면서 백두산 성층 화산체가 만들어지고, 약 4천 년 전과 1000년 전에 백두산 꼭대기에서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폭발적 분화로 인해 가지고 화산체의 상부가 날아가고 푹 주저앉아서 백두산 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에 가서 보는 백두산 천지는 그 현재의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서는 인공위성에서 보면은 백두산 지역에 청색으로 백두산 천지 물이 보이게 되는데, 그 주변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백두산 용암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두산 용암대지 위에 성층 화산체가 형성되고, 이것은 먼 거리에서 백두산을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백두산은 아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까이에서는
백두산 전체의 형태를 사진에 담을 수가 없는데 먼 거리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 왼쪽으로 약간 경사져 있고 저 경사진면을 이렇게 유출을 해보면은 저렇게 백두산이 저런 모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백두산의 높이는 약 3,500m 이상 되었을 것인데 이게 4,000년 전과 1,000년 전의 대폭발에 의해서 저 상부가 날아가고 주저앉고 해서 위쪽 부분이 아주 평탄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이제 천지 칼데라 외륜산이고 외륜산 너머로 천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청 화산체가 형성되고 거기서 많은 양의 마그마가 뿜어져 나가고 나면은 지하에 있는 마그마 방이 비게 되니까 그 위쪽이 하중에 의해서 가라앉게 되면은 가라앉은 장소에 저렇게 물이 고이게 되면은 칼데라 호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천지 수면은 해발 고도가 2,189m고 그 주변에 2,500m에서 2,750m에 이르는 많은 외륜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수면에서 보면은 주변에 적어도 300m에서 400m에 이르는 그런 산들이 둘러싸면서 거기서 흘러내리는 지하수 또 하늘에서 구름, 안개 등으로부터 떨어지는 물들이 천지에 고이고 또 천지 안에는 온천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마그마로부터 나와서 지하에서 데워진 그런 뜨거운 물들이 올라오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물의 90% 이상은 미티오릭 워터, 그래서 기상현상에 의해서 떨어진 그런 물들이고 약 나머지 10% 미만은 마그마로부터 올라온 뜨거운 그 온천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두산에서 폭발적인 분화가 일어나서 화산재가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풍이 불면 화산재는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한 화산재가 함경도를 지나고 동해를 지나고 멀리 일본을 지나서 태평양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동해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동해 시추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백두산에서 날아간 화산재가 동해 해저물 내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산활동의 산물들이 백두산 기원으로 추정되는 테프라들이 BOG, 이것은 약 44만 년 전에,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 앞에 B가 붙어 있는 것은 다 백두산에서 날아간 그런 화산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토 북부에 있는 수이게츠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도 백두산 화산재 구름이 지나가면서 거기 떨어진 화산재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폭발적인 분화가 한 차례만 있은 게 아니고 시대를 달리하면서 아래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약 45만 년 전에 그 다음에 쭉 오면서 많은 폭발적인 분화가 있었고 가장 큰 폭발적 분화는 여기 보시는 BTM, 이것은 백두산 토마코마이 화산재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 화산재를 연구하는 분들이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에서 어떤 고고학적 발굴을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화산재를 발견을 했는데 이 화산재는 일본에서 나타나는 화산재가 아니고 화산재의 성분이나 그 특성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화산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알아야 그 화산재의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을 몰라서 그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장소가 홋카이도 공항 남쪽에 있는 토마코마이라는 마을인데 그래서 TM, 토마코마이 테프라다. 테프라는 화산재 애쉬의 그리스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코마이 테프라라고 붙였는데 그 뒤 연구하는 분들이 동해에서 시추한 결과도 분석을 하고 또 청진에서 내려서 백두산 쪽으로 가면서 보니까 이 화산재와 그것들의 덩어리인 부석청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가까이 가면서 1m, 5m,
백두산에서 가장 두꺼운 장소는 백두산 동쪽에서 약 74m 정도가 나타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백두산을 지나서 중국 영토로 들어가니까 그 화산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 토마코마의 화산재의 주인이 백두산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부르던 백두산 BAEGDU 백두 토마코마이 그 주인 이름을 앞에 붙여서 BTM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르더라도 이 테프라 화산재에 대해서는 백두 B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BTM 테프라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많은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날아간 장소를 보면은 백두산에서부터 저렇게 점선으로 표현해서 한 주로 이제 동쪽으로 가면서 저렇게 퍼지게 되겠습니다. 그 BTM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아래쪽으로 하면은 울릉도 동쪽을 통해서 저 오사카, 교토 쪽도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 북쪽에 있는 스이게츠 호수라는데 화산재를 이렇게 뿌린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이 우리가 지진과 마찬가지도 화산이 어떠한 규모로 일어났는가를 나타낼 때 그것을 화산 폭발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 지수는 그 분화 때 나온 분출물의 양 1입방킬로미터가 나왔다 그러면 화산 폭발 지수고 0.1이 나오면 0.1 입방킬로미터가 나오면 화산 폭발 지수 4. 그 다음에 백두산은 1000년 전에 100에서 150 입방킬로미터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화산 폭발 지수 7이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로 올라가는 분연조의 높이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화산 폭발 지수가 높을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백두산은 서기 946년 11월 3일에서 겨울을 지나고 947년 2월 7일 사이에 초거대 분화를 했는데 국제적으로 이 분화 활동을 밀레니엄 분화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은 역사시대에 많은 분화 기록을 가지고 있는 활라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많이 살면은 현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인간으로서 100세를 산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지만은 자연 현상으로 보면은 100세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이런 역사시대 분화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분화 가능성을 가진 위험한 화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 지수 7급의 백두산의 946년 밀레니엄 분화는 화산학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일어난 최대의 어떤 화산 폭발적 분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표는 제가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기타 관련된 서적들로부터 백두산 분화로 추정되는 것을 연대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946년 11월에서 947년 2월의 밀레니엄 대분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아래쪽에 표와 있는 것처럼 많은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1903년은 천지 주변에 공무 수행을 위해서 갔던 청나라 관리들이 보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적은 것들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백두산 가까이에서 화산 분화하는 것을 본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백두산의 동쪽에 있는 함경도 조선시대의 동북면이라고 불렀던 그 장소에서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으로부터 백두산 화산 분화가 있었구나 하고 유추를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유튜브나 언론 등에서 백두산이 1903년 그리고 1925년에 마지막 분화가 있었기 때문에 100년 주기로 한다고 하면은 분화를 한다고 하면은 2025년 분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뜨거운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두산 화산 활동은 900년에서 1000년 그러니까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다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100년의 기간 동안 적게는 한 번, 많이는 대여섯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주기라는 것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산은 잠재적으로 분화할 가능성을 가진 매우 위험한 화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곱하기를 하듯이 2, 4, 6, 8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어떤 주기를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00년에 한 번에서 여러 번 정도 화산 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화산 활동이 1925년도에 있었는데 100년이 지나는 1925년, 2025년 이런 시기에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게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셔야지 2025년도에 분화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어떤 백두산에 대해서 화산의 마그마 거동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한 다음 그런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은 분화가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은 앞에서 10세기에 초거대인 폭발적 분화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서기 946년에서 947년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고려서와 일본 역사서에 명동 사건이라고 하고 강하 화산재, 하늘로부터 화산재가 내리는 걸 회우라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두산의 폭발적인 대분화는 946년 플러스 마이너스 3년, 저거는 이제 백두산 화산재가 백두산 주변의 사면을 따라서 흘러가면서 그 화산재에 묻혀 있는 타나무, 그 당시에 살았던 나무가 뜨거운 열기를 가진 화산재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탄화되어 있는 것에서 그것을 이제 타나목으로부터 연대 측정을 한 것이고, 역사 기록에 1946년 11월과 947년 2월에 그런 분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 기록과 과학적인 탐구 결과가 잘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 표에 저렇게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저런 것은 백두산 주변에서 나타나는 많은 탄화목에서 연구한 결과 저 시대에 어떤 화산 분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주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발해가 698년에서 926년도에 멸망을 했는데, 그래서 발해의 멸망이 926년이기 때문에 946년에 백두산이 폭발적 분화를 하기 전보다 20년 먼저 발해가 멸망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백두산 화산 활동과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두산에서 946년 분화 외에도 그 백두산 대분화를 기점으로 대분화가 있기 전에 우리가 지진의 어떤 전진이 있고 본진이 있고 그다음에 여진이 있듯이 화산 활동이 있기 전에 크고 작은 화산 활동이 선행되었고, 그 뒤에 946년에 폭발적인 대분화가 일어나고 그 뒤에도 화산 활동이 소규모로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46년의 대분화는 아니지만은 백두산의 화산 활동으로 땅이 흔들리고 땅에서 불이 솟구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어떤 백성들의 민심이 왕조로부터 떠나서 926년도에 발해가 멸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은 백두산 서쪽에 서파라고 하는 그 입구의 북쪽에 가면은 저렇게 화쇄류 퇴적청이 있는데 그 퇴적청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나목을 저렇게 찾아가지고 보니까 264살 된 나무의 타나목을 찾게 됐는데, 나무는 나이를 먹으면 중심부가 맨 처음 생긴 것이고 맨 바깥쪽 껍질이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마지막 화산 활동이 946년에 있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백두산으로부터 화산재가 동쪽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BTM이 있는데 일본 홋카이도하고 혼슈 북부에 5cm, 동해에 10cm 정도 저렇게 퇴적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백두산 기온의 946년 화산재를 BTM 애쉬 또는 BTM 테프라, 백두산 토마코마이 화산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은 일본과 북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지질 조사를 하면서 북한의 양강도 삼지연의 백두산 계곡에 가서 보니까 저렇게 하얀색으로 덮여 있는 부분이 그 BTM에 해당되는 그 화산재와 부석들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백두산에서 어느 정도의 화산 물질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1990년도에 일본인 마치다 교수님은 50 입방킬로미터 나왔다. 2000년도에 독일인 학자 호응과 슈민케는 96 입방킬로미터 나왔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길이라는 분은 150 입방킬로미터 나왔다. 그 다음에 길의 제자인 던납은 78 입방킬로미터 나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국 화산학회 회장을 역임한 류료신 교수님은 172 입방킬로미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타니구치 교수 일행의 연구 결과는 83에서 117, 그러니까 100 플러스 마이너스 17 입방킬로미터 정도 나왔다고 하고, 그래 전체적으로 100에서 150 입방킬로미터 정도 나왔기 때문에 분출물의 양으로만 보더라도 화산 폭발 지수 7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날아간 게 저렇게 날아갔고, 혼슈 북부에 하코다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타시로 습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습지에 보면은 습지를 이제 이렇게 파면은 밑에 화산재층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아래쪽에 있는 거는 915년에 일본의 토와다 칼데라가 만들어지면서 나온 화산재고, 그 위에 얇게 약 5cm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백두산에서 날아간 화산재가 되겠습니다. 또 위쪽 부분에 보면은 화산재층이 저렇게 검은색 지층 내에 회색으로 들어있는 게 저게 백두산 테프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북해도 지역에 제가 공동 연구에 참여하면서 어떤 장소를 한번 파보자, 그래서 저기서 이제 파가지고 발견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백두산에서는 화산성 지진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구조성 지진, 텍토닉 어스퀘이크라고 하는데, 화산 지역에서는 땅 속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지진이 소규모의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데 그걸 화산성 지진이라고 하고, 왼쪽 그림의 위에 빨간 점은 천지 내부에서 주로 화산성 지진이 발생하고, 그것의 깊이는 평균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2km, 마이너스 3, 4km 밑에서 저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은 중국인 학자들이 백두산이 위험한 화산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통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지구물리 탐사라는 것을 해보니까 백두산 밑에 저렇게 4층의 마그마 방이 있더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층의 마그마 방 중에 일부가 2002년도에서 2005년도에 백두산 아래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백두산 언제 분화할 것입니까? 백두산 천지가 언제 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Only God knows,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것은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고 하면은 이 마그마 방이 상승하고 있는지, 지하에서 마그마 방이 커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언제쯤 이동 속도로 계산해서 언제쯤 지표로 도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마그마 플러밍 시스템, 마그마 배관 구조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화산성 지진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화산 구조성 지진은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 그 부력과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마그마 위에 있는 부분을 지붕을 이렇게 밀게 되면은 거기서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균열이 생기면 틈새가 만들어지는데 그 균열이 생기면서 미끄러질 때 만들어지는 지진을 화산 구조성 지진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위 거와 다르게 아주 파장이 길게 나타나는데 이걸 롱 피리어드 장주기 화산성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갈라진 틈을 따라서 마그마 유체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지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에서 지진이 28번 정도 감지가 되었는데 그중에 7번이 화산 구조성 지진이었고 21번이 장주기 지진이었습니다. 장주기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1999년부터 2019년도까지 백두산에서 화산성 지진이 발생한 빈도와 규모 횟수를 나타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에 아주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규모도 큰 것이 발생했더랬는데 저 때는 백두산 분화가 임박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5년을 지나서 2006년도부터는 다시 우리가 배경 수준, 백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하는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들어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증가하는 추세는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2021년 6월 달에까지 소규모로 증가하다가 다시 백그라운드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쭉 어떤 활동을 보면 2018년도에 40회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뭐 규모도 최대 규모가 1.7 정도, 그 다음에 2021년도, 22년도에 규모 3.0 정도의 지진이 한번 주변에서 있었고, 현재는 백두산은 조용한 상태다. 그래서 일부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지금 백두산이 당장 분화할 것과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이 아니고 백두산은 현재 조용한 상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화산성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밀한 어떤 모니터링 연구, 감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서 보신 백두산 지하에 저렇게 마그마방이 내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의 일부가 백두산 바로 앞에 있는 빨간색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로 올라오면서 2002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에 그런 어떤 화산 위기 또는 불안정 상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했고, 지금도 거기서 여전히 마그마가 위로 상승하면서 화산성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그마 방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액체 상태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스펀지에 적당하게 물을 머금어 가지고 어떤 테이블 위에 놓고 보면은 외관상 볼 때는 스펀지, 고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짜게 되면은 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밑에 암석이 부분적으로 녹아 있기 때문에 이걸 부분 용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 용융되어 있는 그 물질이 위치를 변경해서 틈새를 따라서 지표 위로 이렇게 상승해서 맨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마그마가 어느 정도 화산의 바로 아래에 있는 천처 마그마방, 얕은 곳에 있는 마그마방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힘을 키워서 나오게 되면 화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그마방에 대해서 잘 연구되어 있는 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체 중에 하나인 미국에 있는 옐로스톤 칼데라가 되겠습니다. 옐로스톤 칼데라는 마그마방이 아래쪽에 있는 붉은색은 하부 마그마방이고 그 위쪽에 오른쪽으로 삐져나가 있는 게 상부 마그마방인데, 하부 마그마방은 부분 용융된 정도가 2% 정도고, 그것이 올라가서 마그마가 모여 있는 상부 마그마방은 용융된 액체 상태의 성분이 2%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두산 밑에 마그마방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100% 액체가 아니고
옐로스톤과 같이 한 자릿수 2~3% 정도의 용융된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두산 지역의 화산성 지진뿐만 아니고 백두산이 팽창하게 되면 화산체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서 마그마가 밀고 올라오면 사면을 밀고 올라오면 이렇게 사면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백두산이 융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02년도에서 2005년도에는 백두산이 백두산 주변에서 그런 또 GPS 관측을 하니까 백두산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이렇게 팽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마그마가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 방향이 안쪽으로 되다가 현재 동남쪽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변이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약한 GPS 변이 기록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지표 변형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 변형을 알기 위해서 백두산 분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북한, 중국,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산에서 폭발적 분화가 일어나면 화산재가 동쪽으로 가서 동해를 지나서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일본은 거기 일본의 그 환경기상위성 MB 세트라이트라는 것을 가지고 8시간마다 백두산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징조가 나타났을 때 2004년도에서 2005년 사이 1년 동안 저렇게 보니까 백두산 위쪽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백두산 주변이 -2, 그 주변에 -1, 제로 저렇게 이제 팽창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계산해 보니까 약 100만 톤 정도의 마그마가 지하 5km에 도달했다가 그런 어떤 징후를 나타냈다는 것을 나타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백두산 지역에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화산가스 연구를 보면은 백두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화산가스는 이산화탄소 CO2가 되겠습니다. CO2, 메탄, 수소, 헬륨 등을 이제 저희들이 관측하고 있는데 백두산에서 그런 화산가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백두산에서 화산가스가 지표로 바로 나오는 장소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온천에서 온천수가 올라오면서 그 기포를 따라서 올라오는데 그 기포를 저희들이 채집해서 분석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화산가스 중에 헬륨을 동위원소 분석을 해보면은 현재 대기 중에 저 헬륨4에 대한 사무의 동위원소 비는 1 정도인데 백두산에서 나오는 것은 5.1에서 5.6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또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멘틀에서 지속적으로 헬륨이 나오기 때문에 멘틀 마그마 봉화로부터 어떤 화산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것은 마그마가 가스 상태로 대기 중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화산재해의 영향은 가까운 지역은 근접 화산재해, 먼 지역은 광역 화산재해가 발생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지역에서 폭발적 분화가 일어나면은 화산재가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어떤 타골풍, 그 지역에 우세한 바람이 불게 되면은 풍하측,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강하 화산재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백두산 지역에 서풍이 불면은 화산재는 동쪽으로 이렇게 가고 가을도 비슷한 형태로 가고 겨울에는 이제 북서풍이 불면은 역시 이제 동남쪽으로 가지만은 동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름철에 남서풍이나 남풍이 불면은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역시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것으로 2000년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정도의 실시간 기상장에서 모의를 해본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이 폭발적 분화를 했을 때 10년간의 기상장 평균을 내서 보면은 강하 화산재가 이동하는 것은
백두산에서 오른쪽으로 주로 치우치게 되겠습니다. 대륙권에서는 편서풍을 타고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제트 기류를 타고 동쪽으로 이어가는데 휴전선 남쪽 아래쪽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영양권에 들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붉은색 있는 부분은 아주 화산재가 수메타에서 수십 센티미터로 낙하해서 쌓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양강도, 한경도 지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선제적 공동 대비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우리 남한의 강원도, 경기, 경북 북부 지역도 피해가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산 분화의 종류와 그에 따른 지구의 변화, 백두산 화산의 현재까지 알아봤습니다. 현대 문명의 대전환, 다음 시간에는 백두산 화산의 미래 분화 가능성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